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3년 1회 기출 보건 문제 1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꽃이 핀 그의 가을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은 그랬습니다. 저희가 꽃이 핀 그의 가을 종자 성숙이란 말을 들으면 요게 기억이 나셔야 해요. 주요 수종의 저희가 세 가지 종자 발달 형태이다라고 해서 꽃이 피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봄에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 그리고 꽃이 피고 나서 그해 가을에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 가장 많은 수목들이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꽃이 피고 나서 꽃이 핀 해에는 열매가 성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이다라고 해서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꽃핀 그해 가을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이죠. 많은 수목들이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삼편낙전 가자 오 떡졸신갈, 삼편낙전 가자 오 떡졸신갈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삼편낙전 하면 무슨 전시회인데 삼편낙전이라는 전시회야. 거기에 가자. 그 다음에 뭔가 놀라는 감탄사로 오 떡졸신갈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는 사실 요게 많이 나와요. 그쵸? 개화하고 나서 그해 봄에 뭐 한 3월쯤 개화했다 그럼 한두 달 후인 한 4월이나 5월쯤이면 이미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은 버드나무 과가 그랬다. 그래서 저희가 사시나무 속이나 버드나무 속에 속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 그랬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개화한 그해 가을에 저기 일반적인 수목의 종자 발달 형태이죠. 그래서 삼편낙전 가자 오떡졸신갈이었고요. 개화한 해에는 종자가 성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을이나 돼야지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은 소상굴잣이었다. 그래서 소상굴잣은 그래서 여러분 2년마다 열매 성숙이었죠.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희 참나무류 중에서는 요 두 가지는 상수리와 굴참 요 두 가지는 2년마다 열매 성숙이었고 나머지 떡줄신갈은 뭐예요? 여러분 1년마다 열매 성숙이었죠.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기억하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숙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3편 낙전 가자 오 떡줄신갈이에요. 그러면 1번에 라릭스 캠프페리가 오 뭐예요 여러분? 저희 이 학명어 이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죠. 낙엽송이에요. 3편 낙전 그러니까 뭐예요? 맞네요. 답은 1번이에요. 2번에 피누스 덴시플로라. 자, 소나무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였죠? 여기에요. 개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나 돼야지. 그래서 소나무는 저희가 2년마다 열매 성숙이었죠. 그래서 아니고 3번에 토레아 누시페라. 토레아 누시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화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나 돼야지. 그 다음에 한 9월이나 10월쯤 돼야지 종자가 성숙을 해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꽃이 핀 그 다음에 가을이 됩니다. 토레아 누시페라는 여러분 비자나무예요. 지금 제가 학명 저희가 토레아 누시페라까지의 비자나무의 학명까지는 뭐 아직은 몰라도 돼요. 저희가 2번에 이제 피노스 덴시플로라라든지 1번에 라릭스 캠프페리라든지 이런 건 학명 아셔야 되고 4번에 쿠에르쿠스 바리아빌리스 이것도 학명은 아셔야 되죠. 얘 뭐였죠 여러분? 굴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개화한 다음에니까 답은 1번이겠죠. 이것도 특히 이제 원래 요게 더 잘 나오는데 제가 가운데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외우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꼭 잘 알고 계셔야 되죠.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번 3벌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저희 너무도 잘 나오고 너무도 잘 숙지하셔야 할 산벌 작업이죠. 그래서 세 단계에 걸친 벌채로 전체 임지를 다 갱신하는 것을 저희가 산벌 작업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벌 작업은 제가 무조건 3벌 작업의 작업 단계 그럼 어떻게 온다고 여러분? 예하후 뭔가 예하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하후 예비벌, 하종벌, 후벌이었죠. 그래서 갱신 준비의 단계 벌채가 예비벌이었고 그리고 하종이니까 종자 낙하를 위한 벌채 1회의 벌채로 종자를 낙하시켜 그러고 나면 이렇게 갱신이 조금씩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후벌 나중에 남겨두었던 모수를 다 이제 제거를 하면 전체가 갱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3벌 작업이었죠. 예하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하후. 3번 가도록 할게요. 자, 수목의 기본 구조 중에서 영양구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저희가 수목의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다라는 걸 나눌 수가 있어요. 영양기관이다라는 건 양분을 흡수하고 만들고 개체를 유지하는 그런 기관이 영양기관이고 그럼 생식기관은 후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 꽃이 피고 뭐 열매가 열리고 종자가 생기고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영양구조 기관이니까 뭐예요? 1번에 잎, 뿌리, 줄기죠. 잎, 줄기, 뿌리 또는 생식기관은 꽃, 열매, 종자 이런 곳에 해당합니다. 4번도 중요한 게 나오네요. 산림토양의 수직적 단면 순서를 표면에서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 뭐였죠? 유용집, 유용집모, 그쵸? 유용집, 모모. 네. 자, 가장 토양의 윗표면에 유기물층이다라고 해서 유기물이 낙엽, 낙지 이런 것들에 유기물이 쌓여있는 유기물층이 있고 유기물층은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또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실질적인 물리적인 우리가 토양의 그 무기질의 토양의 윗면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 부분이에요? 용탈층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빗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분이 씻겨 내려가는 층이다 해서 용탈층. 그럼 그 밑에 층은 씻겨 내려간 양분이 집적이 되는 층이다라고 해서 집적층.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토양의 기본 재료가 되는 모재층. 모재층에 또 그 재료가 되는 모암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용진 모모 그리고 O, A, B, C, R 요것도 외운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답은 유용진 모니까 4번이네요. 그쵸? 요 토양의 수직 단면 순서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방금 내용도 좀 정리를 해두십니다. 자, 5번입니다. 묘목 식재를 위하여 뿌리를 잘라주는 주요 목적은 자, 뿌리를 자르는 걸 저희가 뭐라 그랬죠? 단근이다라고 했었어요. 단근을 왜 한다고요? 단근을 하면 우리가 양수분해 흡수를 담당하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잔뿌리라고 했죠. 세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단근 굵은 뿌리들을 잘라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뿌리들이 잔뿌리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그 튼튼한 묘목으로 자랄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측근과 색은 발달시키다. 그리고 활착률이 좋아지고 TR율이 낮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겠다. 지하부의 생장량에 대한 지상부의 생장량의 비율로 낮다라는 것은 근계가 잘 발달한 수목이다라는 것이죠. 근계가 잘 발달하기 위해서 단근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근의 가장 기본적인 주요 목적은 그거예요. 이 가는 뿌리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요 큰 목적이에요. 그럼 1번부터 인건비가 절감된다? 아유, 인건비가 더 들겠죠. 2번에 양분 소모를 막는다. 3번에 수분의 소모를 막는다가 단근을 해주면 여러분 약간의 불필요한 양수분의 소모를 막아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뿌리의 이 단근의 주요 목적을 물어보았죠. 주요 목적은 세근의 발달을 촉진하여서 양수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에 가는 뿌리 발달이 좋아진다죠. 그래서 2번과 3번도 틀린 말은 아니다. 불필요한 양수분의 소모를 막는 게 맞다. 하지만 주요 목적은 4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묘포지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저희 굉장히 문제 잘 나오는 자 1번부터 pH 7.5 이상의 알칼리성 토양이 좋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제가 우리 수목은 모든 식물들은 보통 약산성일 때 중성이나 약산성일 때 생육이 가장 좋다라고 했었죠. 근데 알칼리성 pH 7.5 이상의 알칼리성 토양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벌써 틀렸죠. 약산성이 좋다. 6.5 정도의 pH 6.5 이하의 약산성인 곳에서 묘목이 잘 자란다. 1번이 틀렸고 2번에 평탄지보다 5도 이하의 완경사지가 좋다. 그렇죠. 관수와 배수가 좋다라고 했었어요. 3번에 토심이 깊고 너무 비옥하지 않은 사양토. 그렇죠. 사양토, 식양토가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방이 높은 산으로 막힌 산간 지역의 좁은 계곡 지역은 피해야 한다. 그렇죠. 좁은 계곡 쪽에 뭐가 머물기가 좋다? 냉기가 머물기가 좋다. 그렇죠. 냉기가 머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조금 기온이 낮아가지고 하면 뭐가 생긴다? 서리가 생긴다. 그래서 서리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죠. 묘포지 선정 조건, 사양토, 식양토, 토심 깊고 약산성이고 5도 이하의 완경사지. 특히 요거를 또 되게 잘 나오죠. 평탄지보다 얘가 관배수가 좋다. 그리고 해가림이 필요할 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해서 어느 정도 해가림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동령인분의 흉고직경 분포를 나타낸 그림에서 빗금친 부분을 감벌하였다면 어떠한 감벌 방식이 적용된 것인가 라고 했고요. 1번 뭐 이 하층 감벌, 2번 상층 감벌, 3번 택벌식, 4번 기계식 감벌서 1, 2, 3, 4번의 예를 봤더니 얘 지금 무엇에 대한 감벌법이죠? 바로 하울리의 감벌법이에요. 그래서 하울리의 감벌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교재에도 여러분 이런 표가 있죠. 모두 동령님이라고 했었을 때 요 네 가지 감벌법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감벌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층 감벌은 말 그대로 피해를 받았거나 뭐 형질이 좋지 못하거나 고사했거나 그런 나무 아래층의 나무를 벌채해 주는 게 하층이었고 자 수간 감벌 또는 상층 감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세목 감벌이에요. 준우세목 감벌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수간 준우야 관 써보자. 수간 감벌이니까 뭐예요? 준우세목을 감벌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면 충고직경이 크면 클수록 보통 우세목이에요. 그럼 얘는 준우세목이니까 요 가운데 정도에 해당을 하는구나. 그리고 택발식 감벌은 우세목 감벌. 그러다 보니 흉고직경이 좀 큰 오른쪽의 거. 그리고 얘는 뭐냐 여러분? 이 흉고직경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골고루 벌채해였죠. 얘는 기계적 감벌이다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계적으로 벌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하울리의 감벌법에 대한 네 가지도 당연히 좀 알아두셔야 되고 요 그래프의 모양 그래서 그럼 얘는 주로 아래쪽에 하층을 감벌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1번의 하층 감벌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8번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프의 교란과 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 4 내용 나온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저희 산림보호학에 있어요. 보호학 1장 제일 앞쪽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서문으로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대로 나와요. 자, 1번 교란의 종류에는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이 해당이 된다. 맞아요. 뭐 이런 것과 함께 환경오염,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되는 것이죠. 2번 교란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죠. 3번의 훼손은 발생 빈도, 공간 규모, 훼손 강도가 일정한 패턴을 띈다. 아유 일정한 패턴을 띠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미리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냥 봐도 그렇죠. 얘네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후죽순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겠다. 3번 틀렸고 4번에 훼손된 생태계가 복원되기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야말로 더더욱 이런 숲의 교란 을 조심을 해야 되고 복원에 굉장히 힘써야 되죠. 이런 기후 변화가 심각한 때에 자, 9번입니다. 글라신 액질을 사용한 덩굴 제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저희 덩굴 제거인데 글라신 액제를 이용한 즉 화학적 덩굴 제거 방법에서 저희가 화학적 약재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글라신하고 디캄바에 대한 걸 기억을 하시면서 1번에 모든 임지에 적용 가능하다. 글라신 액제는 여러분 비선택성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선택적으로 어떠한 뭐 덩굴이든 어떠한 잡초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비선택성으로 그 임지에 있는 어떤 잡간목이라든지 잡풀이라든지 덩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광엽잡초나 콩가식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제가 선택적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건 누구였다? 디캄바였다. 디캄바는 선택성으로 콩가식물 광엽잡초를 선택적으로 제거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신진대사를 교란시켜 뿌리까지 고사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얘는 이행성이기 때문에 비선택성이면서 이행성이기 때문에 그러했죠. 4번에 덩굴류 생장기인 5월에서 9월 중에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아요. 덩굴이 5월에서 9월에 가장 무성하기 때문에 그때 작업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7월에 뿌리 속의 영양분을 소비한 7월에 해주면 더더욱 효과가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글라신 액제, 디캄바 액제 정리했던 거 좀 봐두시도록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광색소에서 파이토크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파이토크롬은 어떤 빛의 조건에 따라 이런 식물, 이 수목의 생리적 기능의 행위적 기능이나 생리적 조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감광색소 단백질이다. 그래서
광을 감지하는 색소를 가진 단백질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감광색소 단백질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이토크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것만, 기출에 나오는 것만 딱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잘 알아두면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일부 금지되거나 파괴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일부 금지되거나 오히려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2번 높은 광조건 하에서 기른 식물체 내에서 많이 검출되는 게 아니라 낮은 광조, 그죠? 높은이 아니에요. 여기 볼까요? 낮은 광도에서 더욱 반응하여 암흑 속에서 기른 식물체에서 많이 검출된다라고 했었어요. 얘는 빛을 받으면 이렇게 합성이 되지 않거나 파괴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 암흑 속에서 길렀을 때 더 많다.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피롤 4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발색단을 가진다. 발색단, 색을 나타내는 원자단을 가진다는 소리예요. 피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소의 덩어리, 질소 화합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뭔지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질소로 이루어진 어떤 화합물 4개가 모여서 이 파이토크롬이라는 걸 만드는구나. 4번 분자량이 12만 달톤가량 되는 2개의 동일한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 12만 달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질량 단위다라고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12만 달톤 정도 되는구나. 그 질량이 그 정도 되는구나. 그거가 되는 2개의 동일한 폴리펩티드다라고 해서 폴리펩티드다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에 하나의 원자가 바로 아미노산이죠. 그러니까 아미노산가 굉장히 사슬처럼 쭈루룩 연결되어 있는 걸 저희가 폴리펩타이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걸로 돼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딱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그냥 몇 번 봐주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외림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저희 이제 너무 잘 나오는 외림 작업이죠. 왜 외림이다. 외소한 살림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벌채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맹아가 자라서 맹아로 갱신하는 작업법이 저희가 외림 작업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소경제, 연료제 이런 거 생산에 쓰인다라고 했었습니다. 1번에 소나무림의 갱신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맹아 발달이 잘 되는 수목이 중요한 거예요. 맹아가 잘 발달하냐 안 발달하냐가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침엽수 중에서는 주로 리기다 소나무, 화렵수 중에서는 주로 참나무류가 맹아 발달이 굉장히 좋은 수목들이어서 이런 걸로 주로 외림 작업을 합니다. 소나무로 갱신하는 것은 뭐 개벌이나 모수 되겠죠. 모수 작업. 2번에 신탄제나 연료제 생산을 경영할 때 적용하기가 쉽다. 맞지요. 이게 답이에요. 3번에 외림 작업 지역은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교림 지역보다 낮다가 아니라 교림보다는 더 산불 발생하기가 쉬워요. 이게 맹아로 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좀 작아요. 소경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도 되게 쉽게 발생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쵸? 더 발생하기는 쉬우나 사실 피해는 더 적은 편이다. 왜냐면 그리고 나서 불이 또 불이 또 꺼지고 나면 얘네가 또 어떻게 돼요? 맹아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외림 조성을 위한 산림 갱신 벌채는 맹아 발생이 왕성한 여름철이 좋은 게 아니라 그때 하면 좀 늦어요. 생장 휴지기에 미리 개벌이 됐던 뭐도 됐던 벌채를 해 놓으면 여름이 되면서 이제 눈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맹아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여름철이 아니고 생장 휴지기는 보통 11월에서 2월 이렇게까지 하고 있죠. 연료제, 소경제, 신탄제 뭐 이런 거다. 생산에 적합하다. 그렇다라는 거 한번 쭉 보시고요. 자, 12번입니다. 무성 번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가 번식 방법에는 유성 번식과 무성 번식이 있죠. 근데 암수의 수정에 의한 번식을 저희가 유성 번식이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무성 번식이다라고 했었고 그런 곳에는 뭐 전목, 사목, 치목, 뭐 조직 배양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 번식이다. 양성에 의한 것이 아닌 번식이다 해서 무성 번식. 주로 영양기관에 의한다 해서 영양 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번에 초기 생장이 빠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전목, 삼목, 치목을 생각해 보면 종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한 식물의 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번 개화 및 결실이 빠르죠. 그렇죠. 결국
1번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3번 실생묘에 비해 대량 생산이 쉽겠어요. 3번이 틀렸죠. 실생묘에 비해 대량 생산이 어렵겠죠.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생묘 같은 경우는 종자를 뿌려서 종자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생묘야말로 종자 번식이야말로 저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4번 모수의 유전 형질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렇죠. 유전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요. 전목이 됐든 산목이 됐든 뭐 친목이 됐든.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나머지 거 뭐 여기 보시면 종자 번식에 비해 마저 수명도 짧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뭐 그렇습니다. 자, 13번 택벌 작업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저희가 갱생 작업 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갱생 작업 쪽의 내용은 다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택벌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수목만을 택해서 벌채. 그러다 보니 임진은 항상 대소노유의 수목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다 보니 양수갱신은 적당하지 않고 음수갱신에 적당해 정도. 자, 1번이 토양이 보호된다. 그쵸? 맞아요. 2번에 하층목의 손상이 거의 없다가 저희가 택벌 작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하층목의 손상이 있다. 그렇죠? 갱신되고 있는 어린 나무들이 성숙한 수목을 벌채에서 끌고 나올 때 손상을 주기가 쉽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네요. 3번 잔존수목의 결실이 잘 된다. 이제 특히 상층목 남아있는 상충목의 잔존수목이 빛을 잘 받으니까 결실이 잘 된다라는 소리예요. 4번 좁은 면적의 경우 보속적 수확을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쵸? 적은 양의 보속 수확이 가능한 게 바로 택벌 작업이었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많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죠. 한 번에.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음수갱신에 뭐 적합하다, 뭐 그 심리적 가치, 경관적 가치가 이런 것들이 높다, 그리고 저항력이 굉장히 좋다, 보석 수확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으로 작업 과정에서 하충목 치수라고 하죠. 손상이 굉장히 많은 게 그 특징이고 기술을 요한다든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4번 소나무 종자 시료를 1kg 채취하여 협작물 100g을 골라내어 정선하였고 정선된 종자의 발화율 시험 결과 87%인 경우 소나무 종자의 효율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산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럼 효율이 뭐고 순양률이 뭐고 발화율을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희 이제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양률에다가 발화율을 곱한 게 효율이었어요. 그럼 발화율을 나왔는데 순양률이 안 나왔네? 그러면 종자 1kg 중에 협작물이 뭐예요, 여러분? 버리는 애가 100g이야. 그러면 실질적인 순정 종자 양은 어떻게 돼? 900g이 되겠죠? 900g, 100g에서 1kg가 1kg 여러분 1000g이니까요. 그러면 1kg 중에 900g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90%죠. 순양률은 여러분 90%예요. 그럼 순양률 90%에 발화율 87%를 곱해준 다음에 이거를 100분위로 또 이렇게 해주는 것. 그랬더니 종자의 효율은 얼마다? 78.3%다. 그쵸? 78.3%. 이거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계산식을 묻는다기보다 효율이 뭐고 발화율을 뭐고 뭐가 순양률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생가지치기를 할 경우 부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우리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뭐였죠? 단물 버시락 마시면 너희들 위험해. 단물 버시락 마시면 너희들 위험해. 단물번느였습니다. 단물번느. 그쵸? 보통 이제 화렵수는 지용부가 발달하는 화렵수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가 대체로 적당하진 않아요. 대화식이 굉장히 좋진 않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단물번느는 더더욱 위험하다. 답은 3번의 단풍나무죠. 단물번느. 굉장히 문제 잘 나오는. 자, 16번입니다. 이령님과 비교한 동령님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동령님의 특징입니다. 1번 대부분 사람에 의해 조성된 숲이죠. 그쵸? 사람에 의해서 인공림으로 조성할 때는 보통 다 동령님인 경우가 많아요. 2번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의 나이가 같거나 거의 비슷할 때 저희는 동령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 숲의 공간적 구조가 복잡하고 생태적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동령님인데 그렇게 뭐 복잡하고 뭐 그러겠어요? 얘는 이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3번이 답이고 4번이 일반적으로 크기가 비슷한 나무를 단위 면적당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령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희 동령님 뭐 이렇다. 그리고 그 흉고 직경급별 본수 분포다 종형 곡선이다. 뭐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7번. 종자의 품질을 나타내는 순량률은 종자의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아까 나왔던 14번에서 나왔던 거네요. 저희가 순량률이다라는 것은 전체 시료 종자량에 대한 순전 종자량의 백분이다. 그래서 제가 전체 시료 종자량에 대한 순전 종자량의 백분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4번의 무게죠.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무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바라율은 여러분 전체 시료 종자 수에 대한 종자 수니까 얘는 수에 대한 거고, 얘는 종자량에 대해서 순전 종자량이니까 얘는 무게를 따지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뭐 실중, 용적중, 뭐 아까 방금 효율 나왔었고 다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18번입니다. 동일한 수목의 양엽과 음엽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같은 수목 내에서도 빛을 잘 받는 양엽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음엽이 있다. 그래서 양엽과 음엽은 이렇게 성질을 조금 달리한다. 1번 양엽은 음엽보다 광포화점이 높다. 맞아요. 광포화점 또는 광보상점이 둘 다 어떻다고요? 양엽이 높다. 2번에 음엽은 양엽보다 잎의 두께가 두껍다. 잎의 두께가 두꺼운 건 누구예요? 양엽이에요. 왜냐면 뜨거운 직사광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분을 잘 가지고 있으려고, 건조하지 않게 수분을 잘 가지고 있으려고 잎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잎이 넓고 얇은 건 누구예요? 음엽이에요. 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넓고 얇게 퍼지면서 생깁니다. 2번 틀렸죠. 3번에 음엽은 양엽보다 엽록소 함량이 더 많다. 맞아요. 엽록소 함량이 더 많아서 적은 빛이라도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양엽은 음엽보다 책상 조직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잎이 전체적으로 두꺼운 거예요. 책상 조직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으면서 이런 증산작용을 억제한다든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건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되죠. 19번 수목의 개화 생리 순서로 옳은 것은 요거 간단하지요. 뭐예요? 꽃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안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화학 분화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고, 수분이다라는 것은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가서 이렇게 붙는 그걸 저희가 수분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만나는 걸 저희가 수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자, 5월경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은 자, 아까 제가 이제 꽃핀 그의 가을에 종자 성숙, 열매가 성숙하는 수종이 제가 버드나무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여기도 또 그 맥락이에요. 5월경, 즉 꽃이 한 3, 4월쯤에 꽃이 펴. 그럼 이제 5월이나 뭐 4월 말, 5월 초 또는 5월 말까지 꽃이 바로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이에요. 한 1개월 정도, 1개월 좀 더 넘어가면 바로 종자가 성숙하는 수종은 누구다 여러분? 버드나무과 종류들이다. 그래서 버드나무과에는 사시나무 속, 즉 포플러, 사시나무 속이 있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 속이 있고, 그런 거에 관련된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5월에 종자가 성숙한다. 그래서 사시, 미루, 버드, 황철, 양버드. 그래서 이게 지금 버드나무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 솜털에 쌓인 종자가 우리 5월쯤에 되면 굉장히 많이 거리에 날리죠. 그걸 기억을 하시면 3번의 버드나무가 답이 되겠죠. 회양목은 7월이었다. 뭐 그것도 같이 알아두고, 회양목이나 벚나무는 또 여름에 종자가 성숙하죠. 우리 벚지 여름에 열리잖아요.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 또 가을, 겨울 있죠. 거의 늦가을이나 초겨울, 동백이나 회화나무 또 굉장히 늦구나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호학 갈게요. 병원체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파이토플라스마와 같은 절대기생체에 적용하지 않는 조건은, 그랬습니다. 한번 절대기생체, 저희가 순활물기생균 절대기생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그러한 병원체를 얘기했는데, 자, 1번 병원균은 반드시 환부에 존재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코흐의 4원칙이었었어요. 병을 진단함에 앞서서 코흐의 4원칙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해본 뒤, 그런 뒤 이제 이 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병인지 병원인지 알아내는 작업이었는데, 병원군은 반드시 환부에 존재한다. 네, 이거는 절대기생체인 거랑 아직은 관계가 없고, 2번에 분리된 병원균은 인공 배지상에서 배양될 수 있어야 한다. 자, 절대기생체는 살아있는 기주체 내에서만 증식하고 기생을 하기 때문에 인공 배지에서 배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코어의 4원칙 중에 이 두 번째 요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답은 2번이에요. 3번 배양한 병원균을 접종하여 동일한 병이 발생되어야 한다. 맞아요. 4번에 발병한 환부에서 접종균과 동일한 병원균이 재분리되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코어의 4원칙의 병환부에 그 병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걔를 분리해서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분리 배양을 한 다음에 세 번째로 얘를 다 같은 식물에 접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접종한 곳에서 똑같은 병이 발생을 하고 얘를 다시 재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4개 코어의 4원칙이에요. 그래서 코어의 4원칙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절대기생체는 그래서 배지에서 인공 배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어의 이 원칙을 적용받을 수가 없죠.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저희 절대기생체 또는 순활물기생체다라고 해서 바파 흰녹 저렇게 외우죠. 바파 흰녹 같은 경우는 코어의 원칙 중에 코어의 원칙에 배양이 가능하다. 여기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2번 잠복기간이 가장 긴 수목병은 했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이제 잣나무 털록병균에서 잣나무 털록병균은 잣나무에 이 포자가 침입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잠복기가 있다. 그리고 나서 병이 발생한다. 무려 2, 4년이었다라고 했었죠. 1번에 소나무병은 9개월에서 10개월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2번에 잣나무 털록병이 길구나. 이게 4년이구나. 얘가 답이고요. 3번에 포플러 잎녹병은 제가 4에서 6일로 굉장히 짧다라고 했었죠. 4번에 낙엽송 잎떨림병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린 이걸 막 외울 필요는 없고 잣나무 털록병이 굉장히 잠복기가 길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요 포플러 잎녹병은 4, 6일로 짧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잠복기에서는. 자, 23번입니다. 잣나무 털록병 방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잣나무 털록병은 잣나무의 줄기, 그쵸? 잣나무의 숲이 부분이 툭 하고 터지면서 오렌지색의 녹포자가 날아가서 중간기주로 가고 중간기주에서 번식한 다음에 이것이 다시 또 잣나무로 오면서 잣나무에서 잠복기를 거쳐서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게 잣나무 털록병균이었어요. 즉 2종 기생 녹병균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1번에 중간기주를 제거한다. 맞지요? 송이풀 까치밥나무와 같은 중간기주를 제거한다. 2번에 내병성 품종을 침는다. 이것도 맞아요. 내병성 품종이 있어요. 3번에 토양소독을 철저히 한다. 자, 잣나무 털록병균은 토양소독과 관련이 있다? 없지요. 뭐 토양에서 서식하는 세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쵸? 토양소독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토양서식 세균인 뿌리옥병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모잘록병균 그쵸? 모잘록병균 같은 경우는 토양 속에서 또 종자에서 전반을 하고 월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잘록병이나 뿌리옥병 같은 경우는 맞겠지만 여기서는 아니죠. 답은 3번. 병든 나무는 지속적으로 제거한다고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 식물기생 선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가 선충에는 동물기생 선충이 있고 식물기생 선충이 있고 저희 식물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 저희가 식물기생 선충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됐었죠. 1번에 고착성 선충과 이동성 선충이 있다. 맞아요. 식물기생 선충은 이동성에 따라 고착성이냐 또는 이동성이냐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었어요. 이번에 선충에 의해 병이 발생하면 병증은 지상부에서만 나타난다. 보통 저희가 식물기생 선충은 대부분 토양선충이다. 토양에서 살면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토양을 경유하는 대부분 토양선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뿌리 쪽이나 지재부에 먼저 영향이 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뿌리가 문제가 되면 지상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상부에서만 나타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생활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토양을 경유하는 토양선충이 대부분 맞다. 그쵸? 4번 선충이 분비하는 침과 분비물에 의해 식물의 생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맞아요. 침해를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썩게 하고 그쵸? 그 침이나 분비물로 인해서 썩게 하고 또는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답은 2번이에요. 어떻게 지상부만 피해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충에는 특히 이제 식물기생 선충에는 뭐가 있다? 이 식물 조직을 뚫을 수 있는 구침이 있다. 그렇죠. 요게 형태적인 굉장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같이 봐두시고요. 자, 25번 일반적으로 연간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해충은 굉장히 많이 잘 나오는 바로 미국 흰불나방이 되겠죠. 답은 4번이에요. 4번이죠. 미국 흰불나방.
미국 흰불나방은 연 2회 발생, 번데기, 월동 이게 굉장히 잘 나온다. 그리고 기주범위 넓다. 이거를 세트로 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연 2회 발생이기 때문에 1화기가 있고 뭐 2화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2회이긴 한데 2, 3회도 돼요, 여러분. 1년에 2, 3회 발생.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답은 4번의 미국 흰불나방이죠. 미국 흰불나방은 식엽성이었죠, 방금. 자, 26번. 솔껍질 깍지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솔껍질 깍지벌레 보실까요? 솔껍질 깍지벌레는 암컷과 수컷의 이런 생활사가 조금 달랐어요. 그쵸? 한 4, 5월경에 초봄이 좀 지나가서 4, 5월경에 이 솔껍질 깍지벌레의 성충이 우화를 하죠. 그래서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부화한 약충이 바람을 타고, 그쵸? 바람을 타고 다른 건전한 이런 소나무나 또는 곰솔로 옮겨가요. 건전한 줄기에 옮겨가게 되고, 옮겨가서는 그때까지는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긴 여름 휴면 기간을 가져요.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일령 약충이 긴 여름 휴면을 가지다가 이제 슬슬 겨울이 오기 시작한 11월 정도 무렵부터 해서 11월 정도부터 해서 제2령 약충으로서 모양이 깍지 형태로 바뀌어. 그렇죠? 깍지 형태로 바뀌면서 줄기에 흡즙 가해하는 시기가 굉장히 흡즙을 가해를 중점적으로 하는 시기가 언제다? 바로 이 일형약충 시기다. 그래서 일형약충의 흡즙 가해를 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준다. 이때 겨울에 11월에서부터 약 3월에 그리고 나서 탈피를 해서 성충이 된다. 암컷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암컷은 번데기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 번태인데 수컷 같은 경우는 일형약충에서 전성충이라는 것이 되고 번데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충이 되어서 완전 변태를 한다. 그래서 요런 거 연 1회 발생하고 아까 후약충으로 월동한다. 즉 월동을 하면서 후약충이 언제예요? 일형약충 요거죠. 일형약충 시기에 후약충으로 월동을 하면서 깍지의 형태로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시기가 이때다. 그쵸? 아까 말한. 그래서 26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전성충은 수컷에만 볼 수 있다. 맞아요. 2번 암컷은 수컷보다 일형약충 기간이 길다. 맞아요. 일형약충 동안이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시기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가 좀 더 깁니다. 3번 암컷은 불완전 변태를 수컷은 완전 변태를 한다라고 했고요. 4번 주로 소나무에 피해를 주며 곰솔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송과 소나무의 줄기에 주둥이를 꽂고 흡집해서 피해를 준다라고 했죠. 4번이 틀렸네요. 27번 소나무 좀 신성충이 가해하는 부위는 자 이제 소나무 좀 하면 저희는 유충과 성충이 둘 다 목줄부를 가해하여 피해를 준다. 언제? 봄 가을로 또는 뭐 봄 여름으로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봄 가을로 해서 봄에는 유충이 가을이나 여름에는 성충이 유충은 그 성충이 수피하고 그 목줄부 사이에다가 알을 낳으면 유충이 깨어나서 이렇게 형성층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다가 얘네가 성충이 돼서 우아하면 건전한 소나무의 새 가지로 옮겨가. 그래서 얘 크기가 지금 요만한데 지금 이 두께가 요만한 거 보면 요만한 가지인 것 같죠? 이렇게 얇은 가지의 가운데를 이렇게 파먹으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신성충은. 그러니까 신성충이 가해하는 부위는 3번의 새 가지가 되겠죠. 유충과 성충이 모두 목줄부를 싣게 한다. 그리고 이 성충의 상태로 월동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유충이 그 봄에 한 번 전식 피해 그리고 이제 여름 가을에 한 번 후식 피해 이렇게 피해를 준다. 같은 해충일 때 이렇게 전식 피해 후식 피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8번입니다. 나무의 수피와 목줄부 표면을 환상으로 식혜하며 목줄부를 먹네요. 거미줄을 토해 벌레똥과 먹이 잔재물을 식혜부에 쳐놔놓는 해충은 누구라고요? 1번에 박쥐나방이다. 그래서 여길 둘레를 이렇게 돌려서 환상으로 이렇게 파먹었죠. 그리고 뭔가를 지저분하게 막 붙여놓았죠. 똥하고 뭐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특징이 바로 누구다? 박쥐나방이다 라는 겁니다. 1번이죠. 29번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천적 곤충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저희 그 해충의 어떤 그 방제법에서 그죠 이런 천적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식성, 기생성, 병원, 미생물 그거에 대한 걸 묻는 건데 1번에 기생벌은 기생천적이겠죠. 2번에 무당벌레, 3번에 풀잠자리는 다 요 포식성 천적에 해당을 했고 4번에 투리사이드가 뭐였다 여러분? 그렇죠. 병원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 세균을 이용해서 해충을 죽인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얘는 병원성 세균이에요. 곤충이 아니죠. 답은 4번의 투리사이드. 비티즈나 투리사이드가 병원성 세균이죠. 그래서
병원성 바이러스에는 핵 다각체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30번 수목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전염 수단이나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아까도 했지만 절대 기생체이며 전신 감염성이에요. 그리고 절대 기생체 전신 감염성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물에서만 증식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매개되는 게 전염 수단이 되는 게 이제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무성 번식 뭐 전목, 삽목, 취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1번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2번에 그 답은 1번이네요. 전목 맞아요. 3번에 종자도 맞아요. 종자를 통해서도 얘가 그 절대기생체고 전신 감염성이기 때문에 전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양 선충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기생체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바람이나 물 같은 걸로 전반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파이토플라스마도. 그래서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스마는 절대 기생체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물로 전반되지 않고, 특히 이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목, 삽목 등의 영양 번식 또는 아까 여기 보시면 종자, 토양 선충, 진딧물, 응애 등의 곤충 뭐 또는 식물 즙액, 뭐 즙액을 접촉했다던가 이런 것들 등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바람이나 물로 전염되지 않는다. 30번의 답은 1번이에요. 31번 해충 방제를 위한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저희 물리적 방제 종류 알아두셔야 되죠. 해충을 방제할 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부적절한 온도 습도 처리, 그렇죠? 부적절하게 온도 습도를 처리를 함으로써 죽게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방사선이나 고주파 이렇게 4개 온도 습도 방사선 고주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의 토양 소독 처리는 이거는 화학적 방제겠죠. 자, 32번입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으로 가장 빈도수가 낮은 것은, 여러분 이것도 교재에 있던 거예요. 산림보호학에 가시면 산림화재 일발돼서 이렇게 있어요. 1. 담뱃불로 많이 납니다. 2번 입산자 실화로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저희가 불을 쓸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벌금이 있죠. 3번에 벼락에 의한 경우, 이거야말로 정말 어렵죠. 드물게 나타나겠죠. 이건 그냥 봐도 답은 3번이네요. 4번에 논과 밭두렁의 소각,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요. 요즘에는 산불 발생 우려가 좀 많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입산자의 실화, 논과 밭두렁의 소각, 불사용, 부주의, 뭐 담뱃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형 산불이 나고, 벼락이나 번개에 의해서는 사실 굉장히 드문 편이다. 그쵸? 답은 3번입니다. 4번, 33번 완전 변태를 하는 해충은 했습니다. 저희가 곤충의 변태는 완전 변태가 있었고 불완전 변태가 있었죠. 방금 솔껍질 깎아도 했지만 번데기 과정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완전 변태를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답은 4번에 도토리 거위벌레가 바로 완전 변태를 하고 있다. 얘는 도토리 거위벌레는 뭐예요, 여러분? 딱정벌레 목에 속해요. 딱정벌레 목들은 다 이 완전 변태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도토리 거위벌레의 저희 생활사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도토리의 성충이 도토리에다가 거위벌레 성충이 도토리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알을 한두 개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그 줄기를 잘라. 그쵸? 주둥이로 자른다. 그래서 톱과 같이 생긴 주둥이로 잘라. 그래서 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그러면 태어난 유충이 그 안에서 도토리를 과육을 먹고 자라다가 겨울이 오면 얘네가 땅으로 도토리를 나와요. 그래서 땅으로 가서 유충의 상태로 월동을 해. 그리고 다음에 봄에 번데기가 돼요. 그래서 얘네는 완전 변태예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곤충의 변태는 기사에선 잘 안 나오는데 산업기사에서는 꽤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자, 34번 밤나무 줄기 마른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밤나무의 줄기가 마르면서 패이고 궤양이 생기고, 그러한 병이 저희가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이었다. 그래서 줄기가 마르고 잎이 마르고 이런 건 다 무엇이다? 잔황균에 의한 수목병이었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1번의 병원체는 담자균 아니었죠. 담자균은 아밀라리아, 담자, 혹, 노갔나 요거죠. 2번에 질소 비료를 적게 주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해 및 피소를 받아 형성층이 손상된 경우 쉽게 감염된다. 그렇죠? 아까 상처를 통해서 포자가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응? 그렇죠? 맞아요. 2번, 3번. 4번 발생 초기에는 감염 수목의 수피가 황갈색 또는 젓갈색으로 변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색 변화 정도가 있다가 심해지면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형태적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밤나무 줄기마른병의 병원체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었죠. 상처를 통해 침입하기 때문에 아까 이런 상처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5번입니다. 낙엽송 입떨림병의 방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했습니다. 이름이 왜 낙엽송 입떨림이냐? 가을경 잎이 우수수수 9월경 떨어지기 때문에 낙엽송 입떨림병이었죠. 자, 1번 10월경 낙엽을 모아 태운다. 맞습니다. 병원균이 이 낙엽에 병든 낙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엽을 모아 태운다. 맞아요. 이번에 중간기주인 참나무를 제거한다. 얘는 중간기주가 있어요? 없지요. 3번에 매개충인 끝동매미충. 얘도 매개충? 없어요. 그렇죠? 매개충 없습니다. 4번에 일본 잎갈나무에 단수님을 조성한다. 안 그래도 낙엽송에 잎돌림병이 발생한다는데 일본 잎갈나무가 여러분 낙엽송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 단수님을 조성하면 더더욱 병이 아주 그냥 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낙엽을 모아 태운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병든 낙엽에서 병원 포자가 월동을 하기 때문에 낙엽을 모아 태운다. 단수님은 피해야 되죠. 화엽수와 혼혈음을 그래서 해준다. 그럼으로써 병 발생을 조금 줄여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36번입니다. 조리에 의한 수목의 피해를 옳지 않은 것은 딱딱거리는 줄기를 가해야 한다. 맞죠? 직박구리는 과실가해 맞아요. 3번에 올빼미는 어린 순 가해. 자, 우리가 교재에서 이렇게 조류 종류에 따라서 가해 양상을 정리할 때 올빼미를 했었어요? 안 했죠. 올빼미는 왜 안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수목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왜냐면 얘는 육식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빼미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올빼미 어린순 가해라니요. 얘는 육식성이에요. 아니에요. 답은 3번. 우리 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막 올빼미가 하늘 막 날다가 저 딱 밑에 있는 쥐 같은 거 탁 낚아채서 가져가는 거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4번에 백로류는 배설물로 인한 나무의 고사 맞지요? 36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올빼미가 아예 없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요 백로 외가리 또 참삶에서 어린순 뭐 과실가해 이런 거 다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요것도 기사보다 산업기사에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수목치료를 위한 수간 주입 방법 중 주입기 용량이 가장 적은 것은 저희가 수간주사 방법에는 중력식, 압력식, 삽입식이 있다. 근데 여기서 용량이 가장 적은 거는 순서대로예요. 중력식이 우리 링거와 같은 약액을 넣어주는 것이었죠. 주사를 양쪽으로 꽂아서 링거와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게 중력식, 그죠? 링거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압력식, 피스톤 같이 생긴 거를 압력에 의해서 약액을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삽입식, 이름도 삽입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캡슐 같은 작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삽입식이 가장 적은 용량이에요. 그래서 2번이에요. 그래서 중력식, 압력식, 삽입식. 자, 얘도 기사보다 산업기사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나머지 요 내용도 정리를 좀 해두셔야겠어요. 38번 모잘록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이고 모잘록병은 굉장히 잘 나오죠. 묘포지에서 주로 대발생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린 모가 자라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모가 요 지제부 부분이 잘록해지면서 썩어서 넘어진다. 그래서 이름도 모잘록병이었죠. 그래서 모잘록병은 주로 과습하고 통풍이 좋지 않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막 모가 자라났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1번 파종상에서는 토양 소독을 한다. 그렇죠. 모잘록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양이나 종자를 통해서 전반을 하고 월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소독 또는 이런 종자 소독이 중요하다. 이번에 토양 산도가 염기성이 되도록 하면은 안 돼요. 염기성 즉 알카리성 토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모잘록병이 더 잘 발생해요. 모든 식물이 가장 적당한 토양의 산도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약산성이다 또는 중성 이런 데서 식물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염기성 되면은 안 돼요. 오히려 모잘록병이 더 발생한다. 2번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가 그 교재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죠. 그 염기성일 때 저 발생한다라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구나. 그리고 전혀 모르던 내용이 나왔으니까 답은 어쨌든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번에 묘상이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가 아까 과습하거나 통풍이 좋지 않으면 발생한다라고 했죠. 4번에 질소질 비료보다 인산 칼륨질 비료를 더 많이 준다. 그렇죠? 질소질 비료보다 인산질이나 칼륨질 비료가 식물체 자체가 더 강건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영양 생장을 해서 웃자라. 그래서 삐죽하게 웃자라기 때문에 도장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각종 병에 더 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인산질, 칼륨질 비료를 많이 준다. 맞죠?
염기성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모잘록병 방제는 요렇게가 가장 많이 나오죠. 토양소독, 종자소독, 과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질소질비료도 많이 주면 안 된다. 과밀하면 안 되고 복토도 두껍지 않게 해야 되겠죠. 과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병든 모목은 즉시 뽑아버리고 그리고 윤작을 한다. 비교적 모잘록병은 그 많은 기주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잘 걸리지 않는 그러한 수종으로 돌려짓기를 해준다. 39번입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거리가 먼 것을 1번에 방음벽 시설을 여러분 대기오염인데 웬 방음벽? 방음벽이다라는 것은 소리차단이잖아요. 그렇죠? 1번이 틀렸죠. 2번에 공해 배출의 법적 규제, 3번 공해 저항성 수종의 식재, 4번 임지 비배를 통한 산림 관리 맞지요.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교재 다 있던 내용이에요. 대기오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요거 방금 요거 등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일방적 방제와 이목적 방제다 해서 또 쭈루룩 정리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하죠. 1번입니다. 40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도 너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죠. 얘네는 매개충이 있다. 그쵸?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라는 매개충에 의해 얘네가 건전한 소나무를 갉아먹을 때, 얘는 하늘소류니까 갉아먹겠죠. 갉아먹을 때 몸에 있던 재선충이 나와서 건전한 소나무로 옮겨 타고 며칠만 지나도 수목 체내에 재선충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양수분 통로를 막고 그로 인해서 급속히 시드는 병이 뭐라고요?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요. 1번 매개충의 방제. 매개충 있죠?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2번 감염된 수목은 벌채 후 소각을 해야 돼요. 재선충이 그득할 테니까요. 3번 매개충 우화 채성기에 나무 주사를 처리한다. 매개충 우화 채성기면 한참 우화에서 나올 텐데 이때 나무 주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이려면 진작 언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우화하기 전에 미리미리 우화하기 전보다 꽤 오래 전에 미리미리 약액을 나무에 주사를 해놓으면 이게 전신에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거 3번에 틀렸어요. 3번에 포스티아제이트 액제를 이용한 토양관주, 그쵸? 토양관주를 하면서 살균 살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살충한다 이거 있었죠. 우화하기 전에 살충제를 뿌려야지 효과가 있죠. 그쵸? 나무 주사하면 약액이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죽게 만드는. 그리고 뭐 예방 약제도 있었죠. 아바맥틴 또는 에마맥틴 벤조에이트다라고 해서 뭐 그 다음에 훈증한다. 밀봉 훈증. 이거 외에 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정리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저희 경영학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